진주 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부산일보 이성규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위클리 이슈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LH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려가지고 그 댓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LH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직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에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타 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 두 번째로 전력 및 공간 확보, 세 번째로 비용 절감, 네 번째로 재난 대비,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타 지역에 설치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한 개 한 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 센터를 다양한 지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놨던가요? 예,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면 더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 의의가 이게 댓글을 쓰신 분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은 비대해지만 가고 자꾸 팽창하는 수도권에 대한 우리 지역 남아 있는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분의 균형 발전은 왜 한 기관이 뭐 LH 같으면 LH의 모든 기관이 한 곳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도 가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이 진주 주변에도 지역이 많잖아요. 산청도 있고 사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뭐 남해도 있고 하는 그런데 굳이 더 우리보다 여기 진주보다 더 인프라나 뭐 이런 여건이 더 나은 대전이죠. 대전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고, 그거는 이제 한쪽 편향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대전의 LH 토지주택연구원 네. 이쪽으로 간다고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혁신도시 관련 이제 법의 취지와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LH에서 하는 어떤 이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혁신도시법의 그 좀 취지에 좀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번에 그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제 LH가 이 지역에 온 것도 전국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사실을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죠. 그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는 저는 좀 찾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때문에 타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문제가 전력 및 공간 확보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넓은 공간이 확보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부 지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뭐 전력 공급이라든지 넓은 공간 이런 측면에서 대전에 있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적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는데 전력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인근에 우리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거의 뭐 최대급의 화력발전소를 해서 전력 문제 하동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또 남부발전 하동 화력이 있고 그는 이 문제는 뭐 전혀 또 핑계 같기도 하고 공간 확보 문제는 대전보다
서부 경남이 더 공간이 넓은 그렇죠. 여유 공간이 더 많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전은 가능하고 진주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선입견에서 이거는 이제 선입견이 이런 아니라니까 부분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지. 좀 출발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토지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던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앞에 항목과 같이 그 싼 땅값을 따지면 지리산 주변이 훨씬 더 땅값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적화, 집적화가 됐을 때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유지 보수가 좀 더 원활하고 더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대전은 거기는 뭐 여기는 비싸고 뭐 대전은 싼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반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거꾸로죠. 비용 절감 면에서는 LH가 갖고 있는 토지 연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냥 단순히 땅값으로 이야기하면 대전보다는 서부 경남 지역이 훨씬 싸죠. 그리고 뭐 재난 대비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자연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뭐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 4대 사고도 전국에 뚝뚝 다 떨어져 있듯이 그랬는데 뭐 변명이기보다는 재난적으로 제일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를 대전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과연 진주보다 거기가 지리적으로 훨씬 더 안전한가 하는 부분을 그럼 뭐 100년간의 통계를 뭐 지리학적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거의 한 4가지 정도는 뭐 충분히 저는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글이 이런 것들을 진주 지역에서 보조 등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나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대전에서는 이 길 다 해결해 주나요? 그러면 아니요 뭐 해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LH 데이터 센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진주시하고 사전에 협의는 해봤나? 라고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협의를 해서 또 뭐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미리 해보고 뭐 안 되면은 정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대전 뭐 LH 토지주택연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방위원회에 이 사안을 올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올리지도 못했던 거고 사실 이거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은 사실 뭐 뒤통수 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할 거 다 해놔놓고 너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사실상 나온 게 뭐냐면 조달청에서 이제 그걸 올리면 그 사전 검열을 하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그 신문지상 방송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된 거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언론에서 먼저 나왔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사고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을 굉장히 좀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너가 해결할 수 책임질 수 있나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LH가 이걸 보면은 LH가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대표가 LH인데 LH가 그 괜히 지역 간 분란을 또 조성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됩니다. 옛날에도 우리 그 우주항공청 문제 지금 사천으로 왔습니다만 요거 할 때도 항공청의 성격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또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 분야를 그 지금 저 삼원 체제 얘기하고 항공청 얘기 두고 항우회는 또 대전에 그대로 두고 발사체는 쪽에 있잖아요. 전라도 저기 어디죠?
고흥에도 전라도 고흥. 지금 우리나라 항공 우주 항공 산업이 삼각 체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때도 대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항공 우주청을 대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괜히 LH가 이거 잠잠했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두고 LH 데이터 센터 설치를 두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일단 뭐 댓글 주신 거는 대단히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일단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LH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슬슬 넘어가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발표하겠다. 뭐 다 결정해놔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 간의 어떤 서로 의견이나 소통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LH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지역과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사는 입장에서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댓글은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 문제를 진주 시민의 입장에서 내지는 경상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몰랐는데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 핵심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그런 걸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 아니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예, 실제로 이제 만약에 LH가 지역과의 어떤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LH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같이 어떤 동반자의 느낌보다는 이제 그건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H가 뭐 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단순히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댓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 방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LH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은 본부장님 그 박대출 국회의원이 로스쿨 발의를 한 게 있는데 법학 전문 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뭐 주요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도 옛날에 현직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경남에만 이게 로스쿨이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 도시를 따지면 경제력이나 인구나 따지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330만 좀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는 170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도 거기는 로스쿨이 있고 330만이만 넘는 우리 경남도에는 그때 로스쿨 그때 경상대하고 영산대가 추진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게. 그때 우리가 대통령도 경남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만 못 땄다고. 그래가지고 많은데 이게 이제 박대출 의원이 이게 발의를 한 로스쿨 내용이 뭐 그렇죠. 대충 내용이 보면 취지가 훼손됐다. 왜 경남 지역에 법학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강력단체 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 전문대학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발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안은 반드시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상임위를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발의만 했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 잠잠했던 우리 지역에 상당히 뭐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던데 과연 이게 발의했다고 해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는 또 미지수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죠. 지켜보는데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현재 그 전국의 그 법학 전문 대학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최초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때 5개 권역의 25개 대학
정원 2,000명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권역별로 묶이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권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그래서 15개 교회 1,140명. 대전권은 대전, 충남, 충북 2개 교회 170명. 대구권은 대구, 경북 2개 교회 190명. 광주권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그리고 4개 교회 300명. 부산권은 이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했는데 울산, 경남만 없고 부산에 부산이 2개교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남에서는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부산에 부산대하고 동아대학교가 이게 그때 유치를 했죠. 로스쿨이 있죠. 유치했는데 예. 그때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 우리 경상국립대 그때 당시 경상대하고 경상대하고. 그다음에 양산에 있는 영산대가 영산대. 있어요. 예. 그것도 법학 관련 그때 총장님이 또 그 굉장한 또 법률가 출시돼서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두 대학은 실패를 하고 부산에 있는 두 대학이 땄죠 로스쿨을. 예. 그래서 일단 그 박대출 국회의원께서 이게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 제도적 문제점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로스쿨의 취지가 훼손되어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 법전원의 뭐 변시 학원 전략에 대한 이해 집단 간의 상충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게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로스쿨의 그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각 대학별 로스쿨에 대한 뭐 그런 효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좀 한번 개정 시점이 되었기는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또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건 대부분 이제 적자 운영이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5개 대학에서 최근 5년간 87억 원에서 124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 운영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지역 간의 이제 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지방 법원이 설치된 경남 지역에 오히려 로스쿨이 없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아니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경쟁을 시켜서 각 대학 간 경쟁을 시켜가지고 권역별로 묶어 놓은 데다가 그러니까 부산 경남권, 뭐 경남은 울산권, 불경권에 전체 대학을 이제 유치 대학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경남 지역에 인구가 330만이 넘는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없고 해서 이 권역별로 묶은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권역별로 묶어도 좀 이 권역별로 좀 약간 균형 있게 이런 거 좀 안배가 됐었으면 이제 그때 당시는 대통령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섭 출신이잖아요. 경남 출신인데 자기도 한마디 했더라고. 왜 경남이 없냐고 했는데 그때는 대학 간 그 권역 안에서 대학들의 경쟁에서 이제 탈락한 거지 사실 경상대와 영산대가 두 개 대학에 그때 부산권으로 부산, 울산, 경남인데 부산만 두 개 학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산대와 동아대가 됐는데 뭐 전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것 같아요. 전통도 있고 각 대학에 그때 당시 이제 로스쿨을 하기 위해서 법학과 안에 각종 여건을 이제 그게 맞추도록 했죠. 그 이제 기준 교수라 뭐 이런 게 그것은 이제 점수별로 해가지고 탈락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도 그때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같았으면 바로 됐을 건데. 그게 알 수 없으니까 이게 권역의 뭐 인구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각 대학의 그 각 대학의 역량 문제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치면 지금 다음 이슈가 저 경상국립대하고 서울대하고 이제 공동 학예제 뭐 이른바 저 글로컬 대학 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좀 경남 지역의 법전은 좀 실태를 말씀드리면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에만 법전원이 정원이 0명이다.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법원 설치 지역 총 전국에 18개 중에서 경남 울산만 또 없습니다. 정원이 0명이고. 근데 이제 뭐 본부장님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 보면은 지방법원 내에 5개 지원이 있죠. 지원만 해도 5개입니다. 마산, 통영, 진주, 밀양, 거창. 그런데 울산은 또 관할 지원은 또 상대적으로 없죠.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볼 때 부산 권역의 법전원 정원 배정이 전국 비교했을 때도 불균형하게 좀 낮다.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이 현재 이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정원이 2,000명인데 2,000명 중에서도 이게 좀 중도 탈락자가 많아요. 그 특히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중도 탈락자를 비롯해서 뭐 이런 문제를 다방면으로 고려해가지고 정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일부 정원을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쪽 그러니까 일부러 자진 개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모아서 이제 하겠다. 지금 이 로스쿨도 그렇고 우리 뭐 지금 해남대에 있는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업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이 막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원을 더 늘리지는 못해요. 정원 내에서 이렇게 이제 경남에 뭐 몇십 명이라도 이렇게 배정을 해달라 그런 그러니까, 법 취지인데 법 지금 발의한 취지가 이게 과연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이해 타산도 있어서 과연 이게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한번 믿어봐야지 뭐.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뭐 협박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성사시킬 수 있느냐?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근데 뭐 그때는 또 대학적으로 대학의 역량이 모자랐다고 자꾸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그때도 정치적으로 다른 데 부산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힘이 약했다. 나 그렇게 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간 한 3% 내외의 결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걸 따라 경남으로 배정해 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뭐 정정당당하게 이게 이제 경남권에 이게 뭐 법전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법전은 일단 들어오게 되면 뭐 도내 대학 경쟁력도 좀 강화가 될 거고 어쨌든 간에 뭐 몇 명이든 그죠. 그다음에 또 지역의 인재 외부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또 우리 대학 내에서도 경남 도내에 있는 대학 내에서도 또 경쟁을 하겠죠. 그 유치를 두고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이게 법상으로 성사가 돼가 법률화 되더라도 또 대학 간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를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걸 그 방송을 하면서도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경남은 그 제대로 된 이 법전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 발생한 이 결혼들을 가지고 이걸 거의 얘기 맞죠? 예전에 지금은 울산에 유니스트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과학원 있는데 그때 울산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구가 그때 120만이었는가 넘었는데 그때 광역시 뭐죠 지금 모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독립해 가서 왜 전국 유일에 전국 그 자기들이 주장했던 뭐냐 하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국립대가 없는 게 울산밖에 없다. 그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 만들어진 게 사실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인데 근데 다 있어야 되냐 그러면 거기는 뭐 자동차 공장도 있고 또 이상하게 또 잘 나가시는데 자동차 공장도 있고 배 만드는 조선소도 있고 국립대학도 있고 뭐 국립대 병원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때 나왔었고 그런 문제 있었어요. 충분히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지역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게 지역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치권의 우리 지역 정치인의 힘이고 유치해내는 게 힘이고 그렇죠.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걸 성사시킬 수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너무 압박이 아닌가 싶긴 아니, 한데. 압박을 줘야 돼요. 우리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인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이 김대식 의원이라는 분이 글로컬 대학 선정과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경상국립대하고 서울대 공동 학위제. 이 부분이 이제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 당시에 좀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좀 추진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컬 대학 정책이 뭔지부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글로컬 대학 정책이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인데 이른바 혁신하는 지역 대학을 선정을 해서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교육부가 어차피 돈을 대학 교육에 그 자금을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경쟁을 축해가지고 그 지역 대학이랑 이걸 시켜가지고 그 기준 일정 기준을 심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뽑아서 돈을 1,000억 지원하는 건데 우리 경상국립대는 첫 해에 이게 첫 해에 선정이 됐죠. 이게 아이템을 좀잘 원서를 잘 썼고 잘 준비했다는 그런 거죠. 일종의 공모사업한테 이제 공모죠. 이도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학생 수도 막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존 경쟁 자체가 치열한 지역 대학에서 이 글로컬 대학에 못 뽑히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있을 정도로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았죠, 대학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대학들이 실현이 불가능한 뻥튀기 계획안을 제출하고 돈만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좀 우려를 좀 당시에는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대식 의원이 그 이제 경상국립대하고 서울대 공동 학위제 추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경상국립대하고 서울대 공동 학위제를 추진을 하는데 이제 우주항공학과 학생 한 5명 정도 뭐 이렇게 학위를 받는 걸로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은 경상국립대 측에서는 현재 뭐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컬 대학 자체가 좀 되짚어 보면 2021년도에 국립대학 네트워크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시 진보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깨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된 게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론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지만은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 그래서 거점 국립 대학들을 묶어 가지고 공동 학위제를 시행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 한 2021년도에 있었거든요. 뭐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그렇죠. 10개 만들기 뭐를 비롯해서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그 실현되기가 좀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국립대학교 그 공동 학위 자율 시행도 했었습니다. 2022년에 했는데 이제 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그 인천대하고 그 경인 지역 14개 대학들이 국내 최초로 대학 간 복수 학위제를 추진을 했는데 학생들이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인데 이게 이제 대학 서열화에서 이제 폐해에서 나온 거죠. 우리 대학이 니보다 위다. 뭐 이런 이게 같이 공동 학위제를 하면. 근데 사실 뭐 인간 사이에 서열화 내지는 특히 또 대학 같은 경우 명문대 뭐 거기에 대한 열망도 있고 해서
이걸 그냥 뭐 이 공산주의 옛날 공산주의의 뭐 대학처럼 하면 평준화가 될까? 그 사실 절대 대학은 평준화는 평준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실 실현하기가 비슷한 대학끼리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공동학위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한 특정 분야 한 학문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 공동학위제가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고 특히 뭐 옛날에 2015년 전 뭐 20년쯤 돼 가는데도 경상대의 유명한 옛날에 그 식물 생명공학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가지고 예, 미국의 주립대하고 공동 박사학위제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예, 있었어. 미주리대. 근데 이제 그렇듯이 특정 분야 한 학자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 대학에 그런 분들이 또 자기가 공부했던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근데 일반 우리 그 학사학위가 아니고 박사 특히 박사학위제 같은 경우는 뭐 소수 인원의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공동학위제사는 이거는 그 시행하기가 참말로 힘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싶습니다. 국립대 간의 공동학위제 자체가 이제 어떤 시각이 있냐면 학위를 남발하고 또는 학벌을 세탁한다. 뭐 이런 좀 그렇죠. 부정적인 의지 부정적인 시각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깔려 입시 있거든요. 성적이 좀 높은 대학이 과연 뭐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학생들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가든지 안 그러면 유럽의 대학처럼 전체 국립대학을 무료화해서 서열 없이 하든지. 근데 서열은 또 안 나올 수 없어요. 또 서울대 간 전교에서 1등 하나들이 서울 가는데 서울대를 가는데 진짜 서울대에서도 내나 꼴찌가 생기거든. 그렇잖아. 천재들을 모아놓으면 천재 중에 또 1등 있고 꼴찌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컬 대학 지정은 2023년도에 경상국립대를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이제 올해도 인제대학교를 포함해갖고 10개의 17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 교육부에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요전에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연안공대 뭐 이렇게 해서 또 한 적이 있어요. 특화 뭐 해서 그것도 글로컬 뭐 했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명문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이제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뭐 서류 보완이나 프로그램 보완해서 다시 선정되고 하면 과연 이게 전체 나주고 가다 보면 전체 대학이 다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뭐 각 그 대학별로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특화된 그런 학과라든지 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기는 한데 뭐 이거 역시도 정부에서 하는 이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전국적으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보면 뭐냐 그 안에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재 야행의 그 획일화를 뭐 조장하는 측면이 있듯이 글로컬 대학 자체도 좀 중요한 것은 어떤 특화된 그런 학과에서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측면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대식 의원이 2024년 10월 18일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경상국립대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 방안의 하나인 서울대와의 공동학위제 정상 추진을 주문한다. 그러면서 공동학위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며 이거는 사기의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서울대가 좀 반대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이게 무산되면은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글로컬 대학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상황을 그 이제 1차 진행 상황을 연도에 점검을 받겠죠. 예. 그게 진행되고 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국립대학교 권전혜 총장은 뭐 현재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대를 방문해서 공동학위제를 위해서 노력한다. 공동학위제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1단계는 내년 2025년부터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5명이 서울대에 가서 정규 과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단계를 운영해서 과정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2단계는 실제로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로 가는 과정으로 노력할 것이다. 2단계는
서울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권진애 총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부 지금도 현재 그 글로컬 대학 과 관계없이 일부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상호 학점 교류제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걸 좀 확대해서 하는데 과연 공동 학위제나 복수 학위제까지 가려면 수준이 뭐 우리가 통상 수준이 비슷한 대학끼리 서로 협약을 해서 공동 학위제를 넘은 공동 학점 교류제를 교류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모르겠죠. 이게 뭐. 이에 앞서서 이제 교육부에서 2024년 8월 지난 8월에 이렇게 경상국립대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지원금 삭감 경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글로컬 대학 지원 당시 계획보다 목표치를 낮추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대학들은 사업비 집행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니까 아마 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현재 경상대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주요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진척이 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서울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벌 세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학위 남발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아마 가만히 학위 남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 쪽에서는 당연히 뭐 사전에 사실 뭐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을 신청을 할 때, 지정 신청할 때 이 문제를 하기 좀 전에 해놓고 뭐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일단 글로컬 대학 선정이 더 급했던 그렇죠. 그 원서 쓸 때 마음하고 또 원서 쓰고 나서 마음하고 또 달라질 수 있고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사실 심사는 교육부 측에서 심사를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오늘은 대학 이야기가 많네 보니까. 오늘 뭐 대학 이야기를 좀 로스쿨도 그렇고 모다 가지고 네? 한번 해보려고. 일단 경상국립대가 일단 뭐 글로컬 대학의 선정이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일단 이런 문제점이 이제 돌출적으로 나온 건데 좀 일단 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좀 잘 해결을 해가지고 지역 대학들이 좀 커나갈 수 있는. 예전에 작년에 요 앞에 전 그 권순기 경상대학교 경상국대 총장이 뭐 서울대 10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이야기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이 가 있는 특성 분야가 있단 말이죠. 전공 분야가 그 분야만이라도 공동학위제 내지는 이렇게 가면 뭐 서울대가 10개 생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경상국립대 같은 게 옛날부터 뭐 농생명 분야, 식물생명 분야 그런 분야라든지 지금 또 항공우주 분야 이런 거는 또 강점이 있고 하니까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을 일단 학생들 잘 길러내야 이게 성사가 되기 쉽지 않나. 일단은 저는 그 보면 기회가 되면 이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 선정 그 당시에 어떤 내용들을 넣었는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냥 공모사업 그냥 해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이 공동학위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이게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글로컬 대학이 그 처음에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아마 가점을 맞췄던 게 특성화입니다. 특성화 대학을 특성화된 부분을 어떻게 국내 최대 뭐 글로컬 이름 자체도 세계적인 명문으로 키우다는 건데 지방대를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 분야를 한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게 제일 컸던 문제 아닌가 이러셨던데. 일단 뭐 이 문제가 뭐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다루는 건데 사실 그 경상국립대가 그 제목만 봐서는
어떻게 하면 글로컬 대학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국립대가 어떤 제안을 했고 교육부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뭐 글로컬 대학 선정됐으니까 너무 알아서 주는 돈 가지고 하십시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체크해보는 필요성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상국립대하고 서울대 공동 학예대 추진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국제대 그 시설물을 현재 뭐 지금 이제 폐교가 된 이후에 방치되고 있죠.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조현신 경남도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점검을 한 모양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파산보조 관제인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본 모양입니다. 이제 둘러보니까 네, 주 내용은 이제 이게 우리 안 가봤잖아요. 이제 파산되고 나서 뭐 국제대 현황 파악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현신 의원 이야기로는 현장에서 본 국제대는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다. 10층짜리 기숙사 리모델링을 끝낸 체육관 등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들인데 1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산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종국에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좀 현재 되는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나 경기죠. 경기가 좋아야 이게 또 활용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뭘 살 것인가. 저 민간에서 이거 어차피 민간에서 사야 되는데 그 민간에서 뭐 이걸 사가지고 뭘 하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또 민간 쪽에서는 아마 계속 이게 이제 관제인들이 경매를 붙일 거잖아요. 그렇죠. 경매 한 붙일 때마다 계속 내려가겠죠 단가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게 경제성 원리 아니 한번 그 낙찰가 또이 인매자가 없으면 입찰자가 없고 하면 또 내려가잖아요. 15%인가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현재 평가액의 뭐 절반 보통 보면 지금 보면 농지의 경우에 농지법이 강화 이후에 농지의 경우에 어떤 거는 금융기관에 물어보니까 30%에 30%의 수준에서 낙찰이 될 때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계속 내려가야 민간 입장에서 보면 돈을 적게 투자하고 그렇겠죠. 살라고 하겠죠. 이게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제대 내의 그 행복 기숙사는 총 580명 규모입니다. 공자 기금이 49억 600만 원, 주택 기금이 57억 400만 원 등 총 106억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2016년 착공을 했는데 국제대 파산 이후에 2023년이죠. 작년 8월에 국제대가 파산된 이후에 이 행복기술사는 이제 일반 채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제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민간 영역 차원에서 활용을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현신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이 한국 국제대 시설물 골든타임 놓쳐서 안 된다. 이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그 행복기숙사 문제를 그때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행복기숙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복기숙사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는 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할 것인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들의 이제 기숙사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택 보조라든지 이런 지원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타 지역에는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적자를 이제 보는 데도 있기는 한데 본래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취지대로 이게 좀 갔으면 좋겠다. 대학과 관계없이. 그런데 법상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분리 매각이 가능한지 또 이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은 그래요. 이 지금 건설 경기나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의 경기가 안 좋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든 뭐 공적이든 공적 자금이 투입됐든 안 됐든 뭐 우리나라 모든 사학이고 국립이고 공적 자금이나
공공기금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뭉치 싹대가 있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민간에서 뭘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만 좀 사게 해달라 하면 제 생각에는 빨리 처분하는 게 지역적 이익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익이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민간이 하더라도 그 학생들 당초 취지대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지금 풍문대로 뭐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경남도 그 조인신 의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요걸 만약에 공공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뭐 우리 진주 지역에 유학을 온 농촌 학생들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만약에 뭐 기숙사를 만들었다. 만약 그랬을 경우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기존의 기숙사나 또 뭐 원룸업자들 내가 지역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돌아가는 또 손해 부분을 어떻게 또 커버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뭐 일면을 보면 이게 타당한 것 같지만 또 뒷면을 보면 또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문제점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공공재는 공공재의 성격대로 당초 취지를 살려서 가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본부장 말씀하신 이제 민간에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으나 그 당초의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당초의 취지를 좀 이렇게 견지하는 측면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해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수만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럼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문체부에서 해마다 이 열린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번에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어디 선정된지 한번 읽어주시죠. 진주시의 경우에 진주성, 월화산 숲속의 진주, 그다음에 거제시는 거제식물원, 합천군은 합천영상 테마파크, 황매산 군립공원 이렇게 돼 있네요. 5개소가. 5개소인데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 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정된 관광지는 뭐 장애인 당사자와 베리어 프리 그다음에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관광 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좀 지원해 준가요? 글쎄요, 뭐 돈 이야기는 없는데 뭐 선정하고 지원하지 뭐 되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많이 됐네. 10개 시군에 23개소, 전국에는 162개소가 선정되는데 베리어 프리에 장애물이 없는 그 시설이 뭐이죠 이것들이 그런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뭐 선정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뭐 마땅한 것 같고 모든 장애인 등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을.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진주성이나 진주성은 지금까지 그런 그 우리가 뭐 무장애 도시 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진주시가 현재 내용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한데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뭐 해가지고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기 골프장에 있는 전기 카트를 넣어서 운행하면 장애인들 타고 진주성에도 그때 카트를 설치하게 했는데 카트가 그때 몇 대 도입됐었는데 도입됐는데 잘 사용이 안 되고 어디 갔지 그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입한다 해가지고 막 언론 보도하고 막 그때 한참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기억을 요 하는데. 앞에 그냥 본 거거든요. 이제 한번. 근데 타 지역 같은데 가면 이러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광용 카트 네. 뭐 10인승, 20인승 아, 제가 얼마 전에 많이 하죠 이게. 그 합천에 있는 요쪽 가회 쪽으로 황묘산을 가봤어요. 그 억새 억새 축제할 때 그 카트를 전기 카트를 운영합디다 운영하고 그 전기 카트가 있어야 장애인들이 또 그 순회를 걸어서는 잘 못 멀기 때문에 가기 힘들어서 그 시설이 돼 있더라고. 이 황묘산 국립공원 합천군의 쪽에 진주도 오라산 숲속의 진주 같은 경우에 워낙 그 경사가 진 데가 많아서 그 카트가 없으면 운영하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러 싶은데. 그뭐 단순히 그냥 오개소가 선정이 됐으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 생각은 그 진주 난강 유동 축제나 축제 기간 안에도 사실은 이제 좀 격적거리는 요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에 올해 그 영유아 그다음에 노인들 이 좀 이게 보행이 좀 힘든 부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카트를 좀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객 그 축제의 관객 수용 태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주 성도 마찬가지고 뭐 월화산 숲속의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제 식물원 안에 무슨 뭐 카트를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곽에 외곽 쪽으로 신고로 가보면 들어가는 쪽까지 입구까지라도 그 합천 영상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넓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 장애인을 위한 카트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이게 좀 모두가 이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컨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말 그대로 열린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주평도 위클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뭐 별 이슈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학 이야기 뭐 하고 뭐 큰 이슈가 없는 건데 매주 어떻게 큰 이슈를 할 겁니까? 핫 이슈가 아니 본부장님이 좀 이슈를 좀 개발해 오십시오. 저한테 맡기지 말고 이슈 메이커가 되는데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맨날 손만 빈손으로 오시지 말고 좀 뭔가 좀 근데 오늘은 좀 전문적으로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